일단은 저희 깨진 유리창을 붙여보자 라는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깨진 유리창의 기본 정의와 관련 실험 예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1969년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빌리 짐바르도는 두 대의 자동차를 준비하고 두 자동차 모두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는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자동차는 이 위에 나온 그림처럼 아무 이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에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실험은 유리창 이론이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유리창 이론이 적용된 관련 예시로는 1990년대에 뉴욕시가 있는데요. 당시 뉴욕시의 지하철 상태는 열악하고 심각했습니다. 열차는 낙서로 뒤덮여 있고 1년에 15,000건의 강력범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25만 명의 무임 승차자가 생기고 뉴욕의 범죄 중 90%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했는데요. 그는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5년간에 걸친 낙서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의 범죄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낙서를 지운 지 1년 후에는 범죄율이 약 30에서 40%가 줄어들었고 2년 후에는 약 50%, 3년 후에는 약 80%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리창 이론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시킨 지하철의 성공으로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뉴욕 경찰에 이를 도입해서 도심의 낙서를 지우고 경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성공적이었으며 뉴욕의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파레토 법칙이 있는데요. 파레토 법칙이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시로는 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 시간이 총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한다.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옥상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한다. 전체 주가 상승률의 80%는 상승 기간의 20%의 기간에서 발생한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두뇌의 20%가 문제의 80%를 푼다.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뇌의 20%만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80%를 해결한다가 있습니다. 저는 파레토 법칙에서 원인의 작은 부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사소한 무질서가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온다는 유리창 이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업의 경영의 사례에 적용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후 기업 경영, 일반 조직 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소하거나 작은 비윤리 행위, 부패, 실수 등은 방치하면 끝내 기업이나 조직이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거나 붕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건 기업인들입니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SKC 등의 최고 경영자들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전략 수립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작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해 고객을 놓치는 일도 많다는 것의 성찰의 결과입니다. 이재찬은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아무리 고생해도 1도가 모자라면 절대 물을 끓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에 있어서 100%의 완벽을 추구해야 하며 미세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0.9의 10승은 약 0.349밖에 되지 않는다. 미숙한 일 처리가 10번 반복되면 결국 30% 내의 효과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완성도가 100% 미만인 일은 아무리 열심히 반복해봐야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서비스업은 한 번의 실수가 제로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100에서 1은 99가 아니라 100-1은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업무에 사소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놓고 회사의 변화와 창조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공연불에 그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실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타이레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제약회사 시가총액 1위, 50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와 배당왕으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타이레놀을 비롯한 다양한 약품과 뉴트로지나, 아큐브, 니조랄, 리스테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지만 존폐를 가를 만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1982년 9월 30일 아침 시카고에 거주하는 애덤 야누스는 가슴에 가벼운 통증을 잠재우기 위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 교회에 사는 메리 켈런에는 콧물이 멈추지 않아 타이레놀을 복용했고 승무원 폴라 프린스와 넷째 아이를 막 출산한 메리 라이너 역시 타이레놀을 복용했습니다. 이들 4명 모두는 타이레놀을 복용할 당일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48시간 이내에 추가로 7명이 같은 이유로 사망하면서 도시는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연쇄 사망 사건의 공통 분모는 시카고 내 인접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것과 타이레놀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뿐입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던 시점, 사망자가 먹다 남은 타이레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처는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생긴 직후 타이레놀 10만 병을 회수 조치에 들어갔고 시카고 근교에 실험실을 세워 수거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타이레놀의 섭취를 중단할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범인이 밝혀지면서 존슨앤존슨은 혐의를 벗었고 전 세계에 유통되는 모든 타이레놀 전량 회수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은 1억 달러, 현재로 환산하면 2억 6,200만 달러를 포기한 결단이었습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35%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타이레놀은 사건 이후에 8%까지 떨어졌지만 전량 회수 조치와 3중 보호 패키징 도입에 힘입어서 1982년 다시 1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행보를 통해서 손실액을 뛰어넘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업 경영과 조직 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고객 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직원 한 명의 미숙한 응대가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의 실패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국내 실패 사례로는 남양유업이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며 막말을 일삼는 등 갑질 파문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 없이 부인하는 데 급급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눈 밖에 났습니다.
실제로 갑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에는 637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2019년 4억 원대로 급락했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존슨앤존슨과 남양 모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처를 통해서 뚜렷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위기가 사소한 부재에서 야기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통해 즉각적인 위기 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기업의 경영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포럼을 듣고 나서 뭔가 기업의 경영을 뭔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적용했을 때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거나 뭔가 독후감을 쓰고 싶으면 이 책을 읽고 하시면 더 심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과 경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면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마케터를 꿈꾸거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경영 컨설턴트처럼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깨진 유리창 법칙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뭔가 작은 균열이나 작은 깨진 유리창도 보수를 하려고 강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상관관계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뉴스를 접하셨거나 기업의 사례를 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처럼 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고객의 인식인데 이 고객의 인식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문제점이 점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기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소비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를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지금은 뭔가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지를 기업이 잘 파악을 해야 이 구매로 이어지는 적절한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론으로는 행동경제학이 있는데 이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다르게 뭔가 비합리적으로 소비자를 봄으로써 그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인식은 단순한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작은 예시들처럼 홈페이지에 엉뚱하게 연결된 링크, 화장실 변기 고장, 직원 앞치마일 때 매장 구석의 거미줄, 불친절한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 거스름돈을 주는 직원을 손에 낀 때처럼 정말 물품이나 서비스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소한 것들이 이 소비자가 발길을 끊느냐 혹은 이 매장이 잘 되느냐의 성패 유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리자면 뉴코크라는 코카콜라에서 잠시 출시된 그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뉴코크 사태는 소비자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제 콜라의 시장에서 굉장히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기업이 있잖아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는데 펩시가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프로모션하면서 뭔가 업계 순위가 바뀔 기미를 보이자 코카콜라가 굉장히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400만 달러와 19만 명의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뉴코크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기업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항의와 안티 뉴코크 운동, 부정적인 미디어 반응으로 인해서 다시 기존에 판매하던 콜라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따른 원인은 바로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코카콜라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마신다든지 이런 코카콜라의 오리지널 병 같은 것도 다 브랜드 이미지인데 코카콜라의 자사 제품에서는 이제 뭔가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가 보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감성적이고 그 이미지 자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사소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소비자의 작은 인식, 브랜드 이미지와의 괴리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지 스타인브레너 3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은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의 감독으로서 이제 한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수들에게 수염을 기르지 말아라.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설 때는 항상 정장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야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성룡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0이라는 공식을 아시나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전혀 성립이 되진 않지만 이 100 빼기 1이라는 것은 뭔가 작은 디테일을 놓치게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감독님께서 디테일에 강박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뉴욕 양키스는 뭐 팀 성적에 상관없이 물론 뭐 수염을 기르지 마라, 정장을 입어라가 이 선수들의 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진 않았겠지만 이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100 플러스 1, 그래서 정말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보태면 200,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경영에 접목시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게임으로 직접 알아보면서 좀 더 실전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직접 어떠한 사회정책들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조원나입니다. 먼저 앞서 아까 사연이가 그 깨진 유리창의 이론의 역사적인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줬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이제 뭐 경영학적으로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회학적이나 아니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제가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구조와 주변 환경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주변 환경이 인간의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다른 친구들이 말해줬듯이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나비 효과 아시죠? 이렇게 나비가 일으킨 자그마한 바람이 이제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비 효과와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애초에 한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봄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이 공간 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사회 구조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뭐 주변 환경에서 받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도감, 심리적인 해이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조사하면서 확실히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시적인 행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지 않았더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런 가시적인 행위가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뭐 똑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 이론을 조사할 때 이런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똑같이 그 분위기에 동조해서 행동하고 범법 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해이해지다 라는 뜻이 이러한 일정한 규율이나 규제가 조금 풀리고 약간 긴장이 풀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래 행동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범법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그런 면에서도 깨진 유리창의 이론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면서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한계점은 첫 번째로는 경범죄와 중범죄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유리창이 깨져 있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 보인다는 것으로 인해서 막 범죄 행위가 막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들어줬던 그러한 사례들이 정확한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런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에서도 이런 독립변인, 저희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듯이 독립변인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의 작용으로 이 결과가 나타난지 알 수 없어서, 이런 이런 이론에 대한 신뢰도를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회 정책이 어떤 사회 정책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앞에서 언급했던 한계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 두 가지 방향으로서 사회 정책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고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소한 부분만 고친다면은 정확한 이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는 없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그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진 않지만, 결국에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개인의 인식 과정이나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깨진 오타가 났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애초에 그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들의 그런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유리창을 깨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예방 정책이 필요한 것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사회 정책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번을 고른 이유는 1번 발레를 봤을 때 그 헤어스타일을 디자이너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미용실만의 뭐 과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든 이후에도 그 만든 명시된 과정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불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개선될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는 원초적인 불만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부터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번을 골랐어. 단호하게 해고한다. 왜냐면 기회를 주고 좀 더 지켜본다 해서 새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실수를 다시 반복할 것 같거든. 왜냐면 앞에서도 같은 실수를 클레임을 받았어도 또 반복했으니까 기회를 줘도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결국에 우리 미용실 매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단호하게 해고할 거야. 난 기존 고객들의 니즈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해서 오히려 지도가 떨어졌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골 고객들은 전통적인 면을 기대하고 우리 미용실 찾아오는 건데, 이걸 바꿔버리면 단골 고객들의 니즈를 피하는 거에 돼버려서 계속 전통적인 걸 유지하고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일단 조용히 그 댓글을 지운다라는 것은 자기는 이제 그 손님이 진상이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번 방안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그 DM 내용을 업로드하면 이제 그 손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만을 이제 가졌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분명 진상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손님이라 했으니까 분명히 불만 내용도 별로 터무니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중들이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 일단은 플랜 1이 있고 2가 있죠? 과몰입해. 빨리 과몰입해. 일단은 우리 미용실이 잘 되기 위해서 일단 윤수빈 실장님 지금 사태가 어떠신 것 같죠?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고객님들 관리가 일단 지우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매니저야? 지우 매니저. 불만을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만 찾아볼까? 일단은 그 제시카가 이번에 조금 문제 있는 걸로 들었어. 그럼 일단 수빈 실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주고, 우리 그럼 이 플랜 2로 가서 약간 이쪽으로 갔다가 살짝 1쪽으로 가는 방식? A로 그러면 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다